그럼 첫 상담으로 유튜브 채팅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클 이사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현대건설 주셨고요. 매수가는 27,436원에 비중은 12%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어제장에서 역시나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6,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0.94%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 수익 챙기고 계시니까요. 아마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서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지금 시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지금 손실이 아닐까요? 27,000.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살짝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추세가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뭐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 건설 업종은 바닥을 다져 나가고 다시 회복될 걸로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를, 만약에 건설 업종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를 이제 공유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쪽을 건설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HDC, 이 모회사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이쪽 그룹이 조금 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건설주 중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이고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도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안에서도 사실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이라든지 변동성이 적죠. 좀 더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디에 이제 그 사업 비중이 높냐가 중요한데, HDC 현대산업개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그리고 뭐 서울 이런 쪽에 주택사업 비중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안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단계라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뭐 GS건설, 그리고 저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볼 만한 공격적인 타입이다 하시면 서희건설 같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이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실적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설 쪽을 본다면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 안에서 수혜를 볼 만한 게 리파인 같은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급락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신규로 또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아직 차트가 이제 뭐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좀 더 지켜보다가 신규를 매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가격대가 좀 안정화되면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현대건설은 기업이 좋고 나쁘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게 정말 위험해요. 항상 제가 눈에 보이는 걸 믿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건 물론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요, 당분간 어디까지 빠질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상방으로 예측하기 힘든 것도 문제인데, 이거 하방으로 떨어지는 걸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월봉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단 매물대를 잡아드릴 수야 있습니다. 지금 잡아드린 이제 24,700원 정도를 이제 하단 매물대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비중을 어느 정도는 축소하시고 건설을 보신다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건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업종이 먼저 올라갈 것 같아서요. 건설 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생각보다 좀 빨리 들어가셨다. 타이밍상. 장기적으로 볼 거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24,700원 지지라인으로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이클 이사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려버렸네요. 우선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건설 섹터 안에서 한번 옮겨가 보자면 이 GS건설이나 서희건설 같이 이런 쪽으로 옮겨가 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옮겨가는 것보다는요,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때 슬슬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지금 추세가 깨진 만큼 과연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27,000원 지지라인 한번 잡아보고요. 일단은 비중 축소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슐랭 통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다가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유튜브 채팅 왔고요. 미추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오토엔 주셨고요. 매수가는 5,378원에 비중은 10%시라고 하시네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 0.76% 올라오면서 3,9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조금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꽤나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지고 있어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대표님? 일단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네.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튀어 올랐을 때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튀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작인가? 이제 진입해도 되나? 하면서 이제 들어가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시총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뭐 마찬가지로 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수를 좀 권장하지 않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크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물론 고급 과정을 거치고 계신 고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이제 조언하는 거는 알아서 다 해석해서 잘 들으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이런 종목은 물론 이제 뭐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실력이 고수가 되지 않았는데 난이도가 높은 쪽을 건드리는 건 이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덧셈을 배워야 곱셈 배우고 나누기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덧셈 뺄셈 단계를 아직 안 거쳤는데 미적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좀 물량 줄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고수분들도 오토엔 같은 이런 시총이 낮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소액으로 진행하십니다. 절대 고액을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나빠서 좋아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보통 10년이 안 된 종목을 제가 어린 종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된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은 사실 상장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특징이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하방 추세로 꺾이는 경우가 많고 한번 이제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면 과하게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로 추세가 깨진 상황이죠. 지지라인 이탈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금 안 그래도 이 거시적인 요인도 글로벌 증시 상황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는 비중을 저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실적이라도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거나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이고 물론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 이럴 때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까지 아직 흑자 전환에 제대로 성공을 못했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물량을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완전히 정리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저가 근처로 찍었던 3,800원 가격대에 있습니다. 여길 무너뜨리면 아마 또 다시 한번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3,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모두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 싶고 비중은 이런 종목은 극소량으로만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추님께서 채팅창 보니까 추가 매수 맞다고 하시네요. 역시 우리 대표님 눈에는 딱 보면은 감이 오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우선 미추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난이도가 높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시겠지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의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게 좋다는 의견 주셨고요. 남은 물량은 3,800원 이탈 시에 그때 또 전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은 되도록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거 앞으로 꼭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으로 이어서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1,700원에 비중 15%시네요.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2.54% 밀려 내려오면서 4,605원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제까지는 그래도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 걸까요, 대표님? 네,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많이 중간중간 받았던 종목이죠. 네.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부 쪽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응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 내놓는 게 효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피부에 와닿는 정도는 아니라서요. 지금 현재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키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것이냐 그런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오히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6포켓이니 8포켓이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오히려 과거같이 이제 출산율이 높아져 버리게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소비재들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는 있는데, 아이를 많이 안 낳다 보면은 그 소수의 아기들에게 돈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뭐 6포켓, 8포켓이라는 게 6개의 주머니에서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고 8개의 주머니에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거든요. 뭐 외조부모님, 그다음에 뭐 친조부모님, 그다음에 뭐 삼촌, 고모, 그다음에 부모님 다 그 아이한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그 키즈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쓰는 제품들이나 이런 쪽이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은 과연 이제 고급화 전략까지 우리가 내다볼 정도인가? 저는 좀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많이 추세가 깨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막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총이 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이고 뭐 저PER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올해 1, 2, 3분기를 따져봐도 이익이 그다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정책발 수혜가 나온다든지 테마를 이제 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초보자분들이 투자하기에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초보자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테마주, 뭐 정책 테마라든지 혹은 그때 이슈 떠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데, 시총은 저는 가급적이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 웬만하면, 그리고 이슈 매매나 테마 매매는 가급적 초보자분들이 안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하시기 더 쉬운가 봐요. 왜냐면은 저도 초보 때는 그런 걸 자꾸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쉽게 접근이 되니까. 근데 그걸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 하단 라인 같은 경우에는 3,800원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3,800원을 이탈하면 전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15%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현금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되어 있으시다 하면은 15%가 괜찮은데, 만약에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으시면 저는 여기서 비중을 당장에 조금이라도 더 덜어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굳이 지금 매도는 하지 마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가지고 가시되, 일단 1차적으로는 4,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쭉 가져가시고 4,500원 이탈하면 절반 정도, 그리고 3,800원 이탈하면 모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유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로투세븐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도 깨졌고요. 또 나오고 있는 실적들이 만족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 종목 역시 대응 난이도가 높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3,8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완전히 정리하고요. 4,500원 선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조금 더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4,500원 선 깬다면 물량의 절반 정도는 덜어가는 게 좋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4,500원, 3,800원 기억해 가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도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30% 주셨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이슈는 여전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전히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장에서는 0.05% 정말 소폭 오르면서 19,010원, 19,02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비중도 30%면 꽤 많이 실으셨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갑자기 흔들리고 있는데 홀딩 해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흔들렸을 때는 뭐 이제 계엄령 이슈도 있기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한번 흔들렸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두산 관련해서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 원성을 사기도 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가 흔들린 게 사실 이유가 좀 다르죠. 이때가 이제 그때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한번 흔들렸는데 이번 흔들린 거는 그 계엄령 이슈입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정책으로 원전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었는데 이번에 계엄령 이슈가 있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 원전 정책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힘있게 밀어붙여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남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안감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원전이 앞으로 희망이 없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원전 정책이라는 게 친환경 정책과 이제 좀 반하면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탈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전 정권에서 탈원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탈원전을 실제로 시도했다가 이게 지금 너무 빠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론 친환경으로 모두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 정도 단계나 기술력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원전이 이제 다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육성해야 될 만한 산업으로 AI라는 산업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자리에 앉으면서 정부 효율부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산업 패러다임을 결정하면 전 세계는 거의 따라가는 양상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방향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여타 AI 산업들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AI라는 거를 계속해서 확산을 시켜야 자율주행이나 로봇도 좀 더 윤활이 잘 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수요라든지 그 부차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 전력을 어디서 감당할 것이냐. 앞서서도 뭐 앵커님이셨나요? 아나운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편한 대로 불러주시죠. 네네, 대표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거기서도 변압기 또 부각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력 부족 사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지금 그래서 이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원전 기업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SMR 사업. 그러니까 원래 원전 같은 이런 큰 거 말고 소형 모듈 원전 있죠. SMR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에너지를 충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SMR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을 거고,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계속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정치적 리스크나 뭐 대외적인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를 과연 글로벌적으로 원전 시장이 침체될 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가? 저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BHI라든지 아니면은 뭐 G2파워 같은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이 지표 종목 역할로서 좀 10년 정도 보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중간중간 나오는 돌발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이럴 때 조금씩 매집한다는 개념으로 담아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 되시는데 지금은 저는 매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기도 하고 현금이 또 중요한 시기거든요, 요즘이.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지금은 포커스를 맞추시되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한 10년 본다 생각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부터 조선업 한 10년 정도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5, 6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올해 초중순 정도부터 한 10년 정도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단계인데 최소 30년 내지 35년까지는 저는 원전은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려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이 점을 고려하셔서 오히려 이럴 때 잘 홀딩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기존 주주분들은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모멘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마무리되잖아요. 그 각 기업들은 정말 그 각계 1위 기업들이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금액이 또 들어올 텐데 여기서 투자도 훨씬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원전 사업 앞으로 확장될 텐데 투자 확장하고 외형 확장하고 주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가지 않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누를수록 크게 급등합니다. 물론 좋은 업종과 기업이라는 한에서 그렇게 보는데 저는 원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그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우선은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린 건 맞습니다. 그 현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이 원전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전력 부족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에 대한 기대가 많고 더 봐봐도 좋다라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10년도 말씀해 주신 만큼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그런데 유튜브 채팅에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원전 언제 올라가려나 하고 채팅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 앞으로 10년 길게 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또 사람 마음이 네. 이거 그래도 단기간 안에 올라와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언제쯤 갈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예측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 그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좀 해소되면은 될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또 연말에 맞춰가지고 이런 일이 동시에 터지는지. 미국도 사실 이제 딱 정권이 넘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다음 달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서 1월부터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모멘텀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산타랠리를 제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환희에 젖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연말 랠리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환희에 젖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과정 안에서 장기적인 호황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아마 급락시키는 모멘텀이 계속 나올 거예요. 무난하게 증시가 대세 상승을 보인다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마 쇼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명분이나 이유나 트리거는 그때그때 다 달라요. 뭐 이번에 계엄령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전에 코로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실 때는 원전은 내년 정도 돼서 조금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고 트럼프 정권이 이제 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언급이 시작되면 저는 그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원전 사업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BHI라든지 G2파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급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외 변수에 좀 취약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BHI도 잠깐 이제 보게 되면은 대장이라고 본다면 BHI가 맞죠. 반등 줄 때도 좀 잘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22%대 급락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나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BHI처럼 이제 좀 놀랄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내가 매매에 자신 있다, 그리고 원전에 너무 강력한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BH보다는 차분하고 길게 두산에너빌리티로 보시는 게 좋겠다 계속 권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들어가신 거 보니까 BHI보다야 뭐 안정적이죠 사실. 네. 근데 올라갈 때는 또 BHI 같은 경우에 더 탄력적일 수는 있겠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불안감이 해소되기만을 아마 기도하면서 조금 더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안정화되면은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 주신 만큼 원전 섹터는 길게 또 내년을 기대해 보면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그럼 다음 상담으로는 문자 또 받아볼게요. 대동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200원에 비중 15% 주셨네요. 이 농기계 관련 기업이죠.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0.58% 오르고 있네요. 지금 141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뉴스를 하나 보니까 캐나다에 또 현지 법인을 확장 이전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게 지금 최근에 또 기후위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네.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지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 코로나 때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농기계 이렇게 이제 또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형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 가지고도 주가가 정말 많이 낙폭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최근 반등 이후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은 주가 자체가 뭐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엮이면서 테마가 조금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느 정도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이게 좀 적자 전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나오곤 있어요. 물론 연말에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는 맞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흐름상 한 차례 추가 급등은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지라인하고 목표가만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물대 기준으로 10,000원이 이제 지지라인으로 구축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쭉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000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추세 상승을 추가적으로 계속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12,000원의 저항을 맞느냐 돌파하느냐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추세를 확인하고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농기계로도 불리는 종목이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자리에서 낙폭을 키운 종목인데요. 다시금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은 10,000원 지지선 체크해 볼게요.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이탈만 안 한다면 꾸준히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